자, 피디야 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용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1년의 세법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세금에 관한 기초 용어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기초 용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골라서 오늘 리허설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세법이라는 개념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세금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럼 세법은 쉽게 얘기해서 과세 주체,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간에 연결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세법의 구성을 보면 국가가 과세하는 이 국세법에는 개별세법인 소득세법이나 법인 상속증여세나 인지부가가세, 종부세나 농특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세목별 세법이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 이 소득세법은 개인 소득을 가지고 과세하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소득세법 안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다음 부동산 과다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법, 이것은 바로 국세법의 일종이다 생각하시고요. 또 공통적인 사항, 공통세법이 있는데 이것은 꼭 암기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 공통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이다, 징수법이다, 조세 특례 제한법, 특히 특례 제한법은 계산된 세금을 사회정책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법률. 그래서 조세 감면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 경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법 하게 되면요, 지방세법은 통합으로 해서 지방세법 안에는 각 취득세, 등록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등에서 11개 세목이 통합돼서 지방세법으로 구성합니다. 또 지방세도 공통세법이 있는데요, 그 공통세법 중에서 다른 것은 캔슬하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지방세를 경감시켜주는 법이다.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깎아줄 때는 국세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 조세를 경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하게 되면 지방세 특례법에서 취득세 얼마를 깎아주겠다, 이런 경감 규정은 이 특례법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국가는 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 국가는 한마디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가진 것으로서 하나의 통치 집단을 우리는 국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라 안에는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지자체는요, 특별시, 서울특별시 같은 거, 광역시, 도, 시군, 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러면 특별시세, 광역시가 걷어간다 그러면 광역시세, 도세, 이렇게 다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각 세금마다 과세 요건 하게 되면 한마디로 뭐냐? 납세 의무가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 요건은 뭐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무자 네 가지 요소를 우리는 뭐냐? 과세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금을 과세하더라도 과세 요건이 갖추어져야 세금은 매길 수 있다, 또는 부과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세 요건 중에 과세 대상이 뭘까? 한마디로 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매기 위한 과세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럭 매운탕을 끓인다면 우럭이 바로 과세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이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법률의 과세 대상을 다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과세 대상을 이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측정해 놓은 거,
이 측정에는 측정 기준을 우리는 과세 표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과세 표준은 세금에 따라 성격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액으로 나타나지만 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배기량 같은 거 수량으로도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을 측정해 놓은 것이 우리 과세 표준이다. 그럼 과표가 나왔을 때 세금은 바로 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납세 의무자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금도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야 과세가 되는 것이지 납세 의무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요건의 세 번째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납세 의무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하는 비율이나 퍼센트를 우리는 한마디로 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율은 이제 일반 적용 방법에 따라 비례와 누진 제도가 있는데 그럼 일단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 과세 요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과세 요건이 갖춰져야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럼 과세 대상 중에 과세 대상은 제일 먼저 요건 중에 첫 번째가 과세 대상이다. 과세거리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럼 밑에 과세거리는 각 세법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의 취득 행위가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정해주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해당 재산을 가지고 매기겠다 이래서 각 세금마다 과세거리를 정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세 대상이라 하는 거고요. 그럼 과세 대상을 측정을 해야 할 텐데 측정은 가액이나 양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측정한 결과, 측정해 놓은 결과로는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 이제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산출세액을 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신청 대상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8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세금 1억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거 이걸 감면이 있을 때는 감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면 신청은 바로 법률의 근거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다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신청하게 되면 감면을 빼주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결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 그래서 혹시나 또 결정세액에서 바로 법률이 정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인 가산세가 있을 때는 이것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더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납부할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세 요건이 갖춰져야 이런 식의 절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럼 이렇게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할 때 세율은 어떤 식으로 곱할 것인가? 동일한 세금일 때 똑같이 세율을 적용할까 좀 차등을 둘까를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율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 적용과 누진 적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표가 정해졌으면 측정이 됐으면 거기다 곱하기 세율해야 될 텐데 세율을 해야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율을 어떤 식으로 과표에 곱할 것인가? 세율은 그대로 과표가 크든 말든 똑같은 세금은 세율을 일정하게 그대로 가자. 이걸 우리는 비례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그러지 말자.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좀 올려서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바로 한마디로 차등을 해주자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적게 번 사람은 세율을 좀 낮게 해주고 많이 번 사람은 같은 세금도 세금을 더 내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린 누진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비례와 누진을 같은 세금일 때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례와 누진 적용을 할 때는 비례라는 것은 과세 표준이 크든 말든 쉽게 해서 월급이라고 하면 월급을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간에 세율은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비례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 월급을 받아도 2%, 더 받아도 2%, 또 더 받아도 2%.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세금에 대해서 세율이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하게 고정돼서 가는 것들, 이걸 우리는 비례 적용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 사례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 갑이 과표가 1억을 벌었을 때도 2%하면 200이 나오는 것이고, 을은 2억을 벌었다 그러면 또 같이 2%니까 400이 나올 것이고, 병은 3억을 벌었다 2%하니까 600 나오고, 그래서 세율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만 비례적으로 증락하는 것이지 세율 자체는 변화가 없이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비례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더 내라 이거지. 이걸 우리는 누진 제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 누진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누자가 쌓을 누, 진보할 진자예요. 그래서 쌓이면 쌓일수록 커진다. 이걸 우리 누진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누진할 때 우리가 세금만 누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 사용료도 누진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킬로와트가 넘어가면은 그만큼 단가가 세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일지라도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고 상승해 주는 것들, 이걸 우리 누진 제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사례 예를 들어보지요. 누진하게 되면 1억 이하는 2% 내라, 1억 초과 2억까지는 3%를 내라, 2억을 초과하게 되면 4%를 내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세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왜? 동일한 세금인데도 부담률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누진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 단순 누진은 뭐냐? 이 단순 누진은 그냥 전액을 해당 구간의 세금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1단계 보시면 1단계 걸렸다 그러면 1단계 바로 과표 가면 2% 해주고 1억을 초과해서 2단계 넘어가면 전체가 3%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속하면 전체가 4% 한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단순 누진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문지방 사이의 조세 저항이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딱 번 사람은 2%인데 1억이 초과됐다 해서 1억 1원 번 사람은 전체를 3% 부과한다면은 바로 문지방 넘어선 자의 그 사이 구간에 있어서 상당히 조세 저항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누진은 하나의 논리상을 알아보는 것이고 단순 누진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세금에는 전혀 존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누진하게 되면 우리나라 세법은 다 초과 누진이에요. 이 초과 누진은 단계별로 끊어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초과 누진 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판단해 봐야죠. 그럼 1단계 1구간에 바로 1단계 벌었으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들어가서 1억 초과 2억 이하에 걸리면 이 전체를 3%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1단계 요 구간까지는 2% 그냥 해주시고 초과된 것만 3%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에 걸린 사람들은 1단계 2% 끊어주고 다음 단계 또 3% 해주고 그 최고 넘어간 것만 초과한 것만 4%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서 끊어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끊어 올라가는 거, 요것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초과 누진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은 초과 누진 제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진을 적용한다면 다 초과 누진이지 단순 누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의 종목과 내용 중에서 독립세와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또 세법을 공부할 때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독립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에 연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세금들을 다 독립세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들은 다 대부분이 독립세를 공부하게 돼요. 하지만 또 우리가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가세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세금이 있을 때 어떤 세금에 아기처럼 따라다니는 아가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 재산세 냈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더 내세요 하고 추가로 어떤 세금에 세액에 덧붙여 먹는 세금들 이런 것을 우리는 부가세, 아가세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가세금들은 주로 어떤 세금이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것은 차차 이제 바로 수업을 하면서 본 과목 수업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이고
일단 이런 식으로 남의 세금의 비율부터 해서 M에 따라 종속되어서 바로 기생하에 존재되는 것들, 이걸 부가세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 한번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재산세 20%가 지방교육세가 붙어 다녀요. 물론 자동차세 내신 분들도 지방교육세 한 30% 부담하겠지만 재산세는 한 20% 정도의 지방교육세가 붙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만 내려고 했더니 밑에 보니까 이상한 게 끼어 들어갔네요. 지방교육세 20만 원.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요렇게 그 재산세 세액의 20% 이래서 남의 세금에 세액에 붙여먹는 세금들, 이걸 우리는 바로 아가세금들, 바로 지방교육세를 이걸 부가세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주택분 재산세는 독립세이며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이 독립세, 지방교육세 세액에 20% 붙이는 거, 이 부가세, 이걸 우리는 아가세금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M에 따라 존재하는 세금들, 부가세, 아가세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납세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 납세 지위하게 되면 세금이, 과세 관청이 어디냐를 정하는 것이지 납세무자가 세금을 내는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야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전산 입력 다 하는 것이죠. 전자로. 하지만 납세지라는 건 세금의 관할 구역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납세지란 납세물을 이행해야 될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방세는 지역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도 취득세는 경기도지사가 과세권을 갖고 경기도에서 정리하는 것이에요.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하게 된 부동산 소재지이고요. 재산세도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가 물건지에서 진행하는 게 납세지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국세들은 바로 어디냐,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데, 왜? 국세는 세무서가 관장하니까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는, 또는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는 주소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추론을 한번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납세지는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좀 생각해야 돼요.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니까 지방세로서 지역장이 부과를 한다. 그럼 경기도에, 예를 들어 경기도 바로 안양에 살고 있는 자가, 주소가 안양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제주도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제주도가 물건지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취득세는 바로 제주도가 과세 납세지가 됩니다. 근데 제주도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인 국세를 내고 싶다. 국세는 바로 주소지가 되니까 안양 세무서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납세지를 정확하게 구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방세는 물건지 지자체가 납세지가 된다. 그리고 국세는 바로 어디에 물건지가 있든 따지지 마시고 바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그 주소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 주체가 되는 납세지가 되고 있음을 명심하시라 그 뜻입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응용한다면 양도세 같은 걸 물어봤을 때 물건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는 어디가 납세지냐 그러면 주소지 이렇게 답하시고, 취득세를 물어봤을 때는 주소 살고 있는 주소지와 물건지가 다를 때는 어디가 납세지냐 물어보면 물건지 지자체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세법 16개 중에서 한 문제는 챙긴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출제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부가와 징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과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매기는 거, 과세하겠다는 매기는 절차가 부과 절차가 되겠죠. 그럼 이제 바로 납세무자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때는 바로 징수로 하지요. 그래서 부과라는 것은 뭐냐? 부담하게 하는 행정 절차를 말하고, 또 계산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뭐냐? 징수 그러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과징수는 뭐냐? 이렇게 함께 연결한다면 세금을 매기고 걷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부과징수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가징수 중에서 가장 간편한 것 중에 하나가 과세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고지 통지에서 걷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보통징수, 다른 말로 고지징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재산세나 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그들이 직접 고지서 발송해서 거두어 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서 거둬들이는 절차, 이걸 우리는 보통징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취득세 같은 것처럼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은, 과세관청에서 얼마라고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은 취득한 당사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에 납부해 주는 것, 이걸 우리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고 납부가 원칙인 취득세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법정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범칙금인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이 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징수, 신고 납부 이것이 어떤 형태인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6번째 우리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가산세라 하는 것은 뭐냐? 신고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세금에 보태서 추가시키는 하나의 범칙금. 이걸 가산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취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취득세가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 안 했을 때 30만 원의 가산세가 붙었다면 가산세는 취득세에 붙여서 13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산세는 환급받을 세금에 대해서 환급해 주기 전에 가산세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서 미리 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해당 세금에 보태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금에서 공제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가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산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흐름도 크게 여기서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이 취득세 같은 거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있을 때 신고 납부 기한이 정해지지요. 그럼 신고 납부 기한이 정해졌을 때 그 의무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에 따른 범칙금을 가산세를 붙여서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고지서 보내줄 때 당신은 그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취득세 같은 것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고 요 지연 기간에 대해서 일수 따져서 신고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여서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야 될 텐데 요 납부기한을 또 지키지 못하면 미납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추가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되지요. 고지 후에 또 지연기간이 발생했을 때는 요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지연 가산세 붙이고 또 고지지연 이후의 기간에 연체된 기간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납부지연은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 고지 이후에 또 지연하게 되면 고지지연과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식으로 가산세가 첩첩 부과되고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7번째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7번째는 체납과 체납 처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때 용어를 정리할 때 체납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세금 등을 안 냈을 때 강제 징수하는 절차, 이걸 우리는 체납 처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하는 것, 우리가 체납 처분은 지방세에서는 체납 처분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국세에서는 체납 처분이란 대신에 강제 징수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체납과 처분은 뭘까? 체납은 납세분자가 납부할 세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체납은요, 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등을 하여서 공매에 붙여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강제 징수 절차, 이걸 우리는 바로 체납 처분이다, 이런 행정 처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이다, 체납 처분이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8번째 하나 알아둘 거, 징수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수는 뭔가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럼 재산세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갔는데 푸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세금을 먼 훗날까지 딜레이 시키거나 좀 나누어 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유예 규정이라는 거예요. 유예한다는 것은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장하거나 나눠 내도록 해주겠다. 납세무자의 형평을 감안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납세자가 풍수에나 벼락을 맞았거나 화재나 전쟁 등 하기야 벼락 맞은 사람한테 고지서 보낸 날짜에 세금 내라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특별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사업상의 심한 손실 등을 입었을 때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라고 정상적인 납부가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 고지서에 유예한다, 딜레이 시켜주거나 또는 쪼개서 조금씩 내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이걸 우리는 징수유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징수유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납부유예, 징수유예, 유예 중에서도 징수유예는 바로 이런 사건에 따라서 지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유예까지 해서 전반적인 바로 내용의 일부로 우리가 징수유예까지 해서 용어의 정의를 해봤고요. 2부 순서는 바로 면세점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가 진행되겠습니다. 휴식하세요.